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양교사에서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수입니다. 어제 제가 그 권수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좀 잠깐 앞 시간 좀 봤는데 전반적인 그 수업에 관한 그 1년치 커리큘럼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더 이상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은 이제 생략하고 일단 식품학 어떻게 할 건가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바로 수업에 진행을 할게요. 우선 3, 4, 5 요 기간 동안에 일단 식품학의 이제 기본 및 심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3, 4, 5. 네. 일단 기본 과정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느끼기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하게 그 화학적인 용어를 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3, 4, 5 요 3개월 기간 동안에는 그런 정의 같은 것들을 좀 정확히 좀 정립을 좀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내에 이제 보면은 심화 그랬는데 글쎄 그냥 응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 수업을 진행을 할까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온 기출 문제 선생님들 다 보셨겠지만 수분에서 하나 크게 나왔어요. 그죠? B형 형태의 문제가 크게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형 형태의 문제로 두 문제가 나온 걸 보니까 하나는 오이지하고 오이 피클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우유에 있는 카제인 문제 이런 것들 아마 충분히 풀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라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3, 4, 5 요 기간 동안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그 기본을 좀 다져갖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거. 그래서 특히 화학에서는 정의를 정확히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바로 수업에 들어갈게요. 자, 수분 한번 보시겠어요? 자, 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수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개요를 보시면 수분은 모든 동식물체에 다 존재를 다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동식물체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분이니까,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한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생물 생유 이제 이런 데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양소나 노폐물 운반 이런 데도 이제 영향을 준다. 그런 내용들이고,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식품 중에 수분은 가용성 물질을 일단 용해하는 용매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용매로서.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잘 안 녹는 것들 있죠. 물에 안 녹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전분이 물에 안 녹잖아요. 전분 물에 녹아요? 왜 찬물에다 집어넣으면 안 녹잖아. 그죠? 예. 그런 것들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렇게 물에 잘 안 녹는 것들은 물이 어떻게 하느냐?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분산을 시켜버려요. 콜로이드 상태로.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다 이제 뒤에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분산매로서 작용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을 수화를 해요. 수화. 거기 수화에다가 좀 줄 좀 쳐보세요. 수화. 수화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물질이 물과 결합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물과 결합하는 것을 수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했듯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물하고 결합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수화한다. 그런 거죠. 수화. 그래서 이 수화는 이 구조적인 데도 아주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단백질의 2차 구조, 3차 구조. 단백질의 2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단백질의 2차 구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헬릭스 형태에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베타 시트 형태로 되어 있잖아. 근데 그런 구조를 유지하는데 물이 관여를 해요. 수소 결합을 하면서 물이 관여를 한다. 마찬가지로 단백질의 3차 구조, 구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 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수분이 영향을 줘갖고 일정한 형태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한다. 전반적으로, 이제 개요는 그래요. 그래서 물의 이런 이화학적 성질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수분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개요예요. 그래서 얘가 동식물체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식품을 가공한다든지 저장한다든지 뭐 미생물들이 생육한다든지 뭐 이런 데도 다 영향을 주고, 그리고 화학적으로 뭐 용매로서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물에 잘 안 녹는 것들은 분산을 시키는 콜로이드 형태로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또 특정 구조의 형성에도 관여를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넓은 범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개요로 설명을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분이 일단 첫 번째로, 그럼 수분이 이제 어떻게 생겨 먹었나? 한번 수분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수분은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자 무슨 결합이요?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다. 공유 결합으로.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공유 결합이니까 뭐를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죠? 전자를 공유하는 그런 공유 결합 형태로 되어 있고, 자, 요 각이, 요 앵글이 뭐 104.5도다. 기본적인. 자, 그런데 이제 뭐 구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아주 특이한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갖게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산소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결합할 때 뭐의 차이가 생기냐면요. 거기 보시면 아마 전기음성도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거기 줄 좀 쳐놓으세요. 전기음성도. 자, 모든 원자들이 결합할 때요.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생겨버리면 극성을 띠게 돼요. 극성을. 자, 그럼 이제 우선 요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게요. 자, 전기음성도의 정의. 자, 한번 적어보세요. 전기음성도의 정의예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그래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전기음성도 이렇게.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는 실측이 가능해요. 실제로 측정이 가능해.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애가 플로우예요. 플로우가 제일 커요. 이 값이 제일 커. 얘가 얼마냐면요. 얘가 4.0이에요. 값이. 플로우 값이 4.0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3.5예요. 3.5. 그리고 탄소가 2.5고 수소가 2.1이에요. 요건 실측값이에요. 실측값.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얘 값이 산소의 값이 얘가 3.5고 수소의 값은 2.1이죠. 그죠? 그럼 누가 더 커요? 산소가 더 크죠. 산소가. 자, 그래서 전기음성도 정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자,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하고 전자를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공유결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전기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이 수소 쪽에 있는 전자가 어느 쪽으로?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치우치게 된다고. 그래서 산소는 뭐를 띠게 돼요? 이렇게 음이온을 띠게 돼요. 이렇게 산소는 음이온을 띠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델타로 이렇게 표현을 해. 델타로. 그래서 요 델타의 의미는 요거는 부분적인이라는 의미예요. 부분적인.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를 띠겠어요? 그 전하를. 수소는. 얘는. 자, 얘는 뭘 띄어요? 얘는 그렇죠. 이렇게 띄겠죠? 왜? 자, 원자는 뭐로 구성된 게 원자예요? 우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원자는 뭐로 구성된 게 원자야? 자, 전자, 그리고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로 이루어진 게 원자잖아요. 그렇죠?
그지? 그래서, 자, 전자는 전하를 뭐를 띄어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그리고 중성자는 안 띄어요. 아무것도 안 띄어. 그지? 그래서 원자는 항상 어떤 상태야? 그렇죠. 중성의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하고 양성자의 수는 항상 어때요? 동일해야 돼. 그래야지 원자. 그리고 원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차이가 생기면은 뭐 플러스를 띄던 마이너스를 띄던 하겠죠. 그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온. 예? 자, 그래서 요 지금 산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하고 우리가 그냥 여기 간단하게 야,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화학결합이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전기음성 차이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기음성 차가 1.9 이상일 되는 경우는 이온을 띠게 돼요. 이렇게 이온을.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온을 형태가 되게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물리화학적으로 우리가 산소의 구조를 요렇게 표시를 해요. 요렇게 표시를 한다. 요게 이제 물 분자의 정확한 물리화학적인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산소는 전기음성 차이 때문에 부분적으로 두 개의 음전하를 띠고 수소는 하나의 양전하를 띠고 있다. 부분적으로 양전을 띠고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보면 동일 분자상에 보면은 지금 뭐하고 뭐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게 동일 분자, 같은 분자잖아, 이게. 다른 분자가 아니죠. 같은 분자상에 지금 뭐하고 뭐를 다 띄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띄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 밑에 보시면은 쌍극자 구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물 분자는 자, 무슨 구조를 띠게 돼요? 쌍극자의 구조를 띠게 돼. 자, 쌍극자의 구조를 띠는 그런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유.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전기음성도의 차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전기음성 차 때문에. 그래서 그 구조, 그 기본적인 요 구조들을 좀 이해 좀 필요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요 옆에다가 자, 요렇게 물 분자를 하나 더 갖고 와. 이렇게 더 갖고 온다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이제 뭘 띠겠어요? 요렇게 부분적으로 두 개의 음전하를 띌 거고요. 그죠? 얘는 하나의 양전하, 얘도 하나의 양전하 이렇게 띌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쪽 물 분자에 이쪽 물 분자의 수소 원자하고 이쪽 물 분자의 산소 원자하고 극이 서로 다르죠. 그지? 그래서 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결합을 뭐라고? 이거를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수소 결합. 그래서 이제 물 분자에 좀 특이한 성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물 분자들은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 분자와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에 비해서 뭐예요? 끓는 점, 빛점, 그 다음에 녹는 점, 융점이 다 높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밀도도 클 것이고, 그 다음에 표면의 장력도 클 것이고, 다 그렇다고. 먼저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구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이제 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 분자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물 분자는 어떤 구조를 띠고 있다? 쌍극자의 구조를 띠고 있다. 그지? 그래서 쌍극자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를 할 수 있다?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구조는 별로 그렇게 특이하지 않지만 성질은 그래서 특이한 성질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얘가 이제 나중에 용매로서의 작용을 할 때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 우리가 자유수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자유수 그러면 용매로서 작용한다.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 제일 처음 나오는 얘기가. 그죠?
그때도 얘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죠. 자, 그래서 구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성질에 대한 얘기예요. 성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물 분자의 비대칭성에서 자, 유래하는 정기적인 성질. 자, 요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물 분자의 비대칭성에서 유래하는 정기적인 성질. 그죠? 자, 요게 뭐 때문에 비대칭성을 이렇게 띠게 돼? 이렇게 정기적인 성질 띠게 돼? 그렇지. 전기의무 정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염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줄 좀 쳐놓으세요. 염류. 뭐 염류 또는 많이 이제 우리가 쓰는 얘기들이죠. 중성 염류라고 들어보셨어요? 중성 염류? 뭐 알칼리성 염류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중성 염류죠. 중성.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성 염류. 그러니까 염 물질인데 성질을 뭘 띠고 있다는 얘기야? 중성을 띠고 있는 염 물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염류 또는 염화합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온 화합물들을 염류 또는 염화합물이라고 불러요. 이온 화합물들. 그러니까 이온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화합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이온이니까 서로 뭘 띄어? 정기적인 성질 띄죠.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근데 얘네들이 이제 둘이 합쳤어. 화합물이니까. 그죠? 화합물이니까 이렇게 합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자, 중성염류 해갖고 그러면 뭐를 띈다는 얘기야? 중성을 띠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염화합물 또는 뭐 염류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지금 어떤 상태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염류나 또는 염화합물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지금 이 화합물의 상태가 어떤다는 거예요? 아니야, 중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온 상태의 화합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온 상태의 화합물. 이온 상태.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온 상태의 화합물인데 걔네들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원래는 뭐예요? 서로 다른 그걸 갖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결합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결합해갖고 뭐를 나타내? 중성을 나타내면 중성염류. 만약에 결합해서 알칼리를 나타내면 알칼리성 염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염이라는 용어를 한번 정리를 받고요. 자, 그래서 염류와 같은 이온 화합물들은 자, 물과 쌍극자 결합을 이뤄. 그래서 물에 잘 녹게 된다. 물과 쌍극자 결합을 하게 돼서. 자, 그래서 이제 용어로 나오는 것이 해리 에너지라는 용어에서 나옵니다. 자, 우선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해리 에너지. 자, 이온 화합물이 이온으로 각각 분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는 자, 만약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쉽게 분리되는 거예요? 쉽게 안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안 분리되는 거고, 에너지가 작게 들어가면 작게 들어오는데 이온으로 분리되면 쉽게 분리되는 거고. 그죠?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온 형태의 화합물이 원래 이온으로 분리가 되는데 분리를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해리 에너지라고 정의를 해요. 해리 에너지. 자, 그래서 뭐 이온 화합물이 어떤 용매에 쉽게 녹는 정도는 해리 에너지가 얼마나 작으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해리 에너지를 나타내는 공식이 있어요. 해리 에너지를 나타내는 공식. 자, 해리 에너지. 네.
거리의 제곱에 전하랑 이온, 이투 요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입실론은 요거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유전 항수 또는 뭐 유전 상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전 상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하의 지름을 반지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지름을 나타내고 요거는 전하량.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뭐 NaCl 해갖고 뭐 가장 대표적인 중성염이죠. 그지? 가장 대표적인 중성염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해리가 돼요. 어떻게? 각각의 이온으로, 그지? NaCl 이렇게, 그죠? 각각 이온으로 해리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리 시키는데 힘이 얼마큼 들어가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해리 에너지다. 그런 얘기지. 그지? 자, 그런데 그 해리 에너지는, 자, 뭐에 반비례하느냐 하면은 유전항수에 반비례해요. 유전항수. 그죠? 유전항수에 반비례하죠? 그리고 뭐, 거리. 이온 간의 거리. 거기 그림 보시면 이온 간의 거리. R1, R2 있죠? 그거의 제곱에 반비례해. 네? 그리고 전하량에는 뭐예요? 유전항수는 비례해. 그러니까 만약에 전하량이 크면은 해리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많이 들어가야 된다. 네?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보시면 자, 각 용매의 유전 상수 또는 뭐 유전 항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쭉 보시면 자, 거기 뭐 아주 큰 차이 나는 거 한번 보죠. 자, 노말 그 펜탄하고 첫 번째 N-펜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보면 요 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마 이제 화학 구조들 보다 보면은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앞에 이렇게 소문자 이렇게 N 쓴 게 그 N이 그 노말이란 뜻이에요. 노말. 그래서 구조가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펜탄이니까 탄소가 몇 개예요? 펜탄 5개. 탄소 5개짜리 물질인데 구조가 직선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왜냐하면 5개짜리면은 자 요렇게 될 수도 있잖아. 요렇게. 아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요렇게. 그죠? 그냥 펜탄 이렇게 써버리면 야, 얘가 5개짜리 이런 직선 구조인지 이런 구조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화학적인 성질이 엄청 달라져 버려요. 화학적인 성질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요 N은 이렇게 직선 구조로 되어 있는 5개짜리 탄소다. 요런 뜻이에요. 자, 걔 같은 경우 보면 유전 항수 값이 얼마예요? 1.84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오른쪽에 맨 아래 두 번째 보면 물 한번 보세요. 엄청 크죠? 그죠? 유전 항수 값이 엄청 크다고. 그러니까 해리 에너지가 어때요? 얘 값이 크니까 이 해리 에너지 값은 작아져요? 커져요? 자, 다시 한번. 얘 값이 커져. 얘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얘 값이 커지면 얘 값은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작은 에너지만 들어가도 쉽게 이온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지. 그런, 뭐, 해리 에너지는 그거만, 그래서, 해리 에너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해리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전 항수에 대한 얘기. 유전 항수. 그래서, 물의 유전 항수의 값이 엄청 크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이온 화합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온 화합물을. 자, 이제, 이거 해리 에너지를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응용을 해봐야 될까. 자, 물은 이온 화합물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온 화합물들을 쉽게 분리시킬 수 있다. 자, 이해되세요? 유전 항수가 크기 때문에, 물의 유전 항수가 크기 때문에 이온 화합물들을
아주 쉽게 분리할 수 있다. 그죠? 만약에 노말 펜탄에다가 어떤 화합물, 이온 화합물 집어넣어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분리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어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수하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중에서, 자, 거기 줄 좀 치세요. 친수성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주위에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하는 것을 수하라고 한다. 아까 그냥 간단하게, 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어떤 화합물이 물과 결합하는 것을 수하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어떤 화합물 중에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친수성기를 갖고 있어야 돼. 어떤 화합물 중에 친수성기를 쫙 이렇게 갖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물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은. 아까 물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 쌍극자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식품 성분 중에 뭐, 음이온을 띠고 있는 애가 있어. 식품 표면에. 이렇게 이게 식품 표면이면요. 자, 식품 표면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CL. 하면 이게 음이온 띠잖아요. 그죠? 그지? 이렇게. 또는 뭐, 산소. 이렇게 음이온 띌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뭐가 와서 결합한다는 얘기야? 물 분자에. 물 분자에 뭐가 와서? 이렇게 수소가 와서, 요렇게 표현해야겠죠. 그죠? 요렇게. 이렇게 수소가 여기 N 플러스를 띠니까, 그죠? 요렇게 결합하는 거를 이거를 수하라고 한다. 그런 거지. 그지? 수하. 이렇게. 그래서, 친성기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식품 성분 중에, 그러면 물하고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을, 그거를 수하라고 한다. 수하.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번에는 식품 표면에 소수성 장기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는 뭘 안 띄는 거예요. 원래는 소수성 장기들은 식품의 어느 쪽에 위치하겠어요? 그렇죠. 안쪽에 위치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지? 바깥쪽에는 물하고 결합할 수 있게끔 바깥쪽에는 친성기로 쫙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물하고 결합하지 않는 소수성기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어떤 상황의 변화, 뭐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을 가공한다든지 하는 동안에 반대로 안쪽에 있었던 애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다고. 자, 이제 그랬을 때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식품 표면에 이제 이렇게 식품의 표면인데, 식품의 표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전부 여기 표면이 뭐로 되어 있어요? 소수성기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소수성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물 분자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물 분자가. 이럴 때는, 물 분자가. 그러면은 이렇게 물 분자들이, 자, 요게 물 분자예요, 이게. 물 분자. 그러면 요렇게.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물 분자들끼리 이 소수성기의 이 표면을 이렇게 덮고 있는 형태가 돼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소수성기들이 요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서로 결합을 하게 돼. 그러니까 소수성기들끼리만 결합을 하는 거야. 물 분자 빼고. 그러면 요 안에 있었던 물 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수성 결합이에요. 소수성 결합. 요걸 소수성 결합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일단은 그럼 소수성 장기들이 표면에 있을 때는 이렇게 거기 책에도 써 있지만은 이렇게 식품 그냥 표면을 이렇게 덮고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렇게. 왜냐하면 식품하고 직접 결합을 못하고 이렇게 덮고 있는 형태가 되어버린다고. 근데 만약에 이제 식품 표면이 뭐 친수성기면은 뭐 하겠어요? 식품 표면하고 수하. 그때 쓰는 말이야. 수하. 그지? 만약에 여기가 친수성기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친수성기가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식품하고 이렇게 결합을 직접 할 수가 돼요. 식품 이온들하고, 그죠? 그때는 뭐라고, 어떤 표현을 써? 수화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수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소성기 같이 이렇게 덮고 있다는 이런 표현. 물 분자들끼리 결합해서, 물 분자들끼리 수소 결합해서 식품의 표면을 덮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신성기가 표면에 있게 되면은, 식품 표면에 있는 이온들하고 물 분자가 수화한다.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친선기 했을 때는. 자, 그런데, 뭐, 수화도 중요하지만, 거기 이제 예로 들어놓은 게 보면, 소수성 결합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어요. 응? 자, 뭐라 그러냐면, 거기 보세요. 소수성 분자들끼리 결합하여 소수성기 주변에 있던 식품과 결합하지 않는 상태의 물 분자가 빠져나와. 지금 요거죠. 이렇게. 지금 얘네들끼리 결합하니까, 이게 물 분자가, 요 소수성기 요 사이에 있던 물 분자가 지금 얘하고 결합을 안 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하면서 요 사이에 있던 물 분자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현상. 요거를 시네리시스라고 그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거기 보면 뭐 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서 다 할 얘기들인데, 자, 식품 가공 공정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열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 중에 본래는 친수성기가 표면에 있고 소수성기는 식품의 안쪽에 존재했던 것이 가공하는 동안에 안쪽에 있었던 소수성기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현상. 그 다음에 뭐 전분이 노화할 때 노화되는 경우. 그래서 전분이 노화하면서 수소결합하면서 그 주변에 그 전분 주변에 있었던 물 분자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현상. 그 다음에 뭐 치즈를 제조할 때도 이런 현상. 그 다음에 두부를 제조할 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 거죠. 소수성 결합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수화라는 용어, 그 다음에 소수성 결합,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시네레시스에 대한 설명 같이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분의 기능. 자, 식품 중의 화학적 변화에 따른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거기 용매로서의 기능. 자, 이제 우리가 뭐 영양사 하실 때는 그냥 요 정도만 그냥 했으면 그냥 끝났는데, 자, 이 용매로서 기능을 자, 용매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 근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번. 물이 식품의 용매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근거.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말씀드렸어, 지금까지. 그렇죠. 첫 번째, 물은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 이 다이폴. 즉, 쌍극자 구조를 갖기 때문이에요. 물은 쌍극자 구조를 갖기 때문에. 그죠? 쌍극자 구조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뭐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식품들하고 쉽게 수화할 수 있죠. 그래서 용해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자, 식품 표면에 이렇게 있는 이런 이온들하고 물의 쌍극자 구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수화를 해. 그래서 용해가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용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구조로, 물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쌍극자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용매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또 용매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근거. 또 하나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전항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항수가 크기 때문에. 유전항수가
크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다? 용매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 용매로서. 식품 중에 화학 변화에 따른 용매로서의 기능이다. 그다음에 세포가 뭐 소비하는 영양물질, 산소, 노폐물 등에 물에 녹여서 운반하는 기능. 그다음에 뭐 체온 조절, 뭐 체액의 pH, 삼투압 조절, 뭐 열의 전달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다음에 친수성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친수성 고분자 화합물. 자, 친수성은 뭐 다 아실 거고,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분자 화합물. 자, 정의가 뭐예요? 고분자 화합물. 19개요? 그렇게도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분자량이 10,000 이상 되는 물질에다가는 다 고분자라는 표현을 써요. 분자량이 10,000 이상 되는, 분자량이 10,000 이상 되는 물질들은 다 우리가 고분자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뭐 전분이나 단백질들, 자, 이런 것들을 용해를 해. 자, 그런데 얘네들을 어떻게 콜로이드 상태를 만들어 버려요. 콜로이드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 아까 왜 물에 잘 안 녹는 것들은 물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콜로이드 상태로 분산시켜 버린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콜로이드 상태로 분산을 시켜 버린다. 자, 콜로이드의 정의. 콜로이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지? 네. 콜로이드에 대한 정의?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콜로이드에 대한 정의는 자, 입자의 크기가 한번 적어보세요. 콜로이드 갖고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는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정의를 해요.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는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콜로이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입자의 크기가, 그죠?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 그거. 그래서 전분이나 단백질들을 이제 완전히 용해시킬 수가 없으면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는 작은 입자 형태로 그냥 분산을 시켜버려요. 자, 콜로이드 용액을 만들어. 자, 함수량에 따라서 가역적으로 졸과 겔을 형성을 한다. 거기도 좀 줄 좀 쳐놓으세요. 졸, 겔. 뭐 콜로이드의 형태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요렇게. 콜로이드 형태잖아, 이게. 졸, 겔. 자, 그래서 졸이라고 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졸. 콜로이드가 유동성인 거. 유동성.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유동성이니까. 이렇게 흐를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많을 때는, 물이 많은 상태에서는 콜로이드는 이렇게 흐를 수가 있는 그런 졸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식품으로 대표적인 거. 뭐 콜로이드 했고 졸 상태 하면 대표적인 거로 우리가 우유. 그죠? 자, 우유 속에 있는 콜로이드 형태의 물질, 뭐가 있어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콜로이드 형태의 물질. 그렇지. 카제인, 뭐, 지방구, 지방 있잖아요, 지방. 뭐 그런 형태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겔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같은 콜로이드인데 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겔이라고 하는 게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상실을 해요.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상실을 해. 그래서 일정한 형태를 갖는 거예요. 일정한 형태.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상실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을 우리가 겔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젤리, 뭐 묵,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 푸딩, 뭐 이런 것도 식품으로 대표적인.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물은 그러니까는 용해시킬 수 있는 즉 극성을 갖고 있는 그런 화합물들은 어떻게 해? 극성을 갖고 있는 화합물들은 용해를 시켜버리고, 그죠? 용해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자, 물에 잘 녹지 않는 형태 큰 고분자 화합물들은 자, 어떻게 해요? 콜로이드 형태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물이 콜로이드 형태를.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함수량에 따라서 콜로이드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 하나는 조래 형태, 또 하나는 계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도 아까 얘기했던 잠깐 뭐 개요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생체 고분자 구조를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의 2차 구조하고 3차 구조 유지에 얘가 관여를 한다고. 이 수소결합이 관여를 해요. 수소결합이.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그럼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 수분의 형태. 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두 가지 형태가. 자, 하나가 뭐 자유수의 형태, 또 하나가 결합수의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 자유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열역학적으로 운동이 자유로운 그런 상태의 물이에요. 열역학적으로 운동이 자유로운 상태의 물을 우리가 자유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뭐 걔네들의 특징을 거기 보시면은 염류나 당류나 뭐 수용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용매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 아까 얘가 물이 용매로서의 그런 작용할 수 있는 근거.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봤죠. 하나가 쌍극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이. 그리고 유전 항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씀 나눴고. 그다음에 식품 건조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열역학적으로 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쉽게 건조를 하게 되면 한다. 0도씨 이하에서 쉽게 동결이 되고, 그리고 미생물의 번식이 이용이 돼. 미생물의 번식. 그래서 여기서 뭐 미생물의 번식이 이용된다 하는 얘기는 식품의 품질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품질을 악화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뭐 B점, 융점이 높다. 자, 아까 뭐 때문에 높다 그랬어요, 얘가? 물 분자들이 쌍극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결합을 한다 그랬어? 수소 결합을 한다고. 그래서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이 높다. 그다음에 뭐 비열이라든지 뭐 표면의 장력이라든지 뭐 점성 다 크고 뭐 비중도 그렇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줄 좀 쳐서요. 자, 그래서 따라서 자유수는 자, 식품 변질에 관여하는 효소 반응, 그리고 비효소적 반응 및 미생물 증식 등에 이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그러면 이제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유수의 양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줄이는 방법. 그죠? 그건 뭐 뒤에 가서 또 한번 우리가 얘기할 거고요. 자, 그거에 비해서 결합수. 자, 얘는 식품 성분에 있는 물 있죠, 물. 식품 성분에 있는 물이 식품 성분하고 뭐 한 거야? 말 그대로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열역학적으로 운동이 어때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열역학적으로. 그러니까는 자유수 같은 경우는 열역학적으로 운동이 아주 자유로운 상태의 물에 비하면 얘는 이미 식품 성분들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역학적으로 운동이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 뭐 1번, 뭐 2번, 뭐 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식품 중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분자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의 물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서 작용을 할 수가 없다. 그죠? 이미
용질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0도씨는 물론 그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얼지 않는다.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그래서 거기다가 가로치시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수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수증기압이 낮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수증기가 잘 된다는 얘기야?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증기압이 낮다, 잘 안 된다 그런 거. 수증기압. 그러니까 보통 자, 물은 몇 도에서 수증기가 돼요? 100도씨. 그런데 얘는 식품 성분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도씨에서는 얘가 날아가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표현을 수증기압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100도씨 이상 가열해서도 제거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생물의 발화와 번식에 이용되지 못한다. 그다음에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크다. 밀도. 자, 밀도를 구하는 공식.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죠. 그죠?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자, 여기 요렇게 이제 자유수가 있고, 자, 여기도 똑같이 이제 결합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결합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자유수하고 결합수의 물의 부피는 같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 똑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물 100분자씩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밀도를 구하는 공식,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자유수나 결합수나 물의 부피는 어때요? 같죠. 근데 뭐에서 차이가 나? 질량에서 차이가 생길 거라면. 그래서 밀도가 자유수에 비해서 크다 그런 거예요. 자유수에 비해서는 크다. 그리고 식품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 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거는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수분의 양.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자, 식품 중에 수분 함량은 일단 식품 자체의 수분 함량, 이게 제일 큰 영향을 받겠죠, 그죠? 자, 이거하고 대기 중에 있는 수분 함량, 자, 거기다가 대기 중에 있는 수분 함량의 용어를 옆에 써놨어요. 이걸 상대 습도라고 그래. 상대 습도. 그러니까는 자, 이제 이런 표현이죠. 야, 상대 습도가 높다. 그런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대기 중에 수분이 많다.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여름철 같은데 보면은 상대 습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 그죠? 상대 습도가 높다. 겨울같이 이렇게 건조할 때는 상대 습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함량은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 얘하고 그리고 또 뭐에 영향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상대 습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상대 습도에도. 자, 그래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두 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가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방법을 갖고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수분 활성도를 이용한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평형 수분 함량부터 한번. 자, 식품 중에 수분은 그 식품이 놓여 있는 환경 조건, 즉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변화한다. 그래서 식품은 대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습하고 낮으면 탈습하게 된다. 자, 식품을 그대로 그냥 대기 중에 방치를 한 경우죠. 이렇게 있으면, 자, 얘가 식품이에요. 식품이란 말이에요. 식품은 이제 이렇게 방치를 해둔 경우, 자, 만약에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함량, 즉 상대 습도가 높은 경우,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식품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런 얘기, 그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를 흡습,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 이번에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 즉 상대 습도보다 이 식품 속의 수분의 양이 더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갈 거. 그래서 탈습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식품을 그냥 이 자연 상태에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 한다는 얘기야? 흡습과 탈습을 계속 반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반복한다고. 자, 그러다가 이런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복을 하다가 이런 경우도 생길 거라고.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식품 속의 수분의 양이 같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흡습과 탈습을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잖아,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즉 상대 습도하고 식품 속의 수분의 양이 같아져. 자,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흡습과 탈습을 안 한다고. 자, 이때 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거를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자연계에 이렇게 식품을 방치해 뒀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상대 습도의 영향을 받아서 흡습과 탈습을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을 한다고. 자, 그러다가 상대 습도하고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양이 평형을 이룰 때 그때 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을 우리가 평형 수분 함량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얘는 뭐로 표현이 가능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퍼센트 함량 표시가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얘가 75% 수분의 함량이 75%짜리 식품이다. 이렇게 이제. 자,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거 지금,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식품의 수분 함량을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75%가 나왔어. 그러면 내일 같은 시간에 이 식품의 수분 함량이 75%다. 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항상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의실의 상대 습도와 온도가 내일 이 시간에 이 강의실의 상대 습도와 온도하고 같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평형 수분 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는 측정을 못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할 수가 있어요? 밀폐된 공간 내에서만. 그럼 밀폐를 해놨으니까 그 뚜껑을, 밀폐 용기의 그 뚜껑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항상 그 안에 있는 상대 습도는 어때요? 상대 습도나 온도는 일정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해. 평형 수분 함량 갖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자, 그래서 이제 상대 습도까지 고려를 해서, 수분의 함량,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게 그게 바로 수분 활성도예요. 활성도. 자, 그 수분 활성도에 대한 말씀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